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관세 협상과 추경 등에 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캐나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서 들려온 속보에 의하면은 한일 회담에는 꽤 구체적인 진척이 있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기 귀국을 하면서 이 부분 이제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게 됐지만 일단은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어떤 캐나다에서의 속보를 좀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한미 간의 관계에 조금 삐그덕거리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나흘 만에 통화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미국 행정부에서 전혀 관련된 사실들을 보도하지 않는 등 조금은 관계 진척에 그런 노력을 기울여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G7 회담에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굉장한 화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발되게 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난처한 상황이 펼쳐진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상호관세 유예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예가 끝났을 때 바로 25%의 우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세 관련해서 적어도 두 정상 간에 좀 물꼬를 트는 과정이 반드시 이번 G7 회담에서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성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상당한 우리 기업들 간의 불안 의식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2+2 회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도를 했던 그런 회담의 내용들을 인수인계를 충분히 받아서 승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조언들을 드렸는데 민주당이 새 정부에서 협상을 하면 된다라고 완강히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했던 얘기가 지금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얘기인 건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결과에는 국민적인 지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숙고를 하고 이번 회담이 불발됐지만 앞으로 조금 더 기회를 마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상황은 어떤 외교적으로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 한미 정상이 만나는 것이 불발된 게 아니라 이 방금 연합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좀 전해드렸던 소식인 중동의 상황 때문에 급거 귀국을 하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어떤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유의미하게 봐야 될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지금 나온 정보에 의하면 이제 원래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만남을 하기 위해서 실무 준비를 충분히 했고 실제 양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되기 직전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만약에 중동의 사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것이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미 간의 관계는 아주 굳건하고 신뢰감을 전제로 해서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시간이 좀 급박하기 때문에 빠르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이해를 하지만 상황이 있다라는 점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나토 참석 가능성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열어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G7에서의 만남은 불발이 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네덜란드에서 조우할 가능성도 닫아둘 수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상호 관세에 대한 문제, 이것을 유예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미 후보 시절부터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인 부분들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면서 양자 간의 회담을 할 수 있는 날을 조율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도 지금 상황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희도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캐나다로 향하는 기내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몇 가지 국내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듣고 나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도 전국 꼴찌했는데 마칠 때는 가장 높았죠.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 한 단계 더
버전업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총리 후보의 문제는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충분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편성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두 가지를 좀 섞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 당국의 안을 좀 보고 또 당정협의도 해야 되니까 그 조정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함께 들으신 것처럼 뭐 추경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앞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서 지금 정부도 굉장히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국정기획위원회도 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석 후보자만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의혹 단계라고 본인이 해명을 했다,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후보자 당사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만 듣고 의혹 단계니까 충분히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평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책임하게 보인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과거 윤석열 정권과 같은 입장이 된 것이 눈에 띄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야당 대표인 이재명 후보는 무조건적으로 25만 원씩 평균하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에 이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는 차등 지급을 하자라고 해서 좀 쟁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쟁점을 이제 민주당과 집권한 이재명 정권이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야당일 때 무리하게 공세를 펼쳤던 것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표현도 보편적 지급과 선별 지급을 혼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혼합한 자체가 이미 선별 지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합이란 개념이 성립하기가 어렵죠. 똑같이 줘야 보편인 것이고 차등적으로 주면 선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부터 좀 명확하게 정립을 하고 좀 당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기획위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검찰 해체 이제 이런 부분들 그 기재부의 어떤 예산실을 좀 개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해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기관을 해체하고 누더기 사건을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민생 수사가 지연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공수처 신설과 검수완박 당시에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한 지금 기재부에 대한 적개심 역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에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성토가 있었을 정도로 민주당이 기재부가 예산을 안 줘서 일을 못했다라고 하는 식의 소위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대통령실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안 줘서가 아니라 관료제를 존중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소위 이제 페이퍼 경쟁에서 관료들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책정을 못한 것이지 기재부가 예산을 못 줘서 일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늘 집권할 때마다 이 정책과 국정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이렇게 특정 검찰이나 기재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면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료제와 어떤 기존의 제도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과정에서 일이 해결돼야 된다. 근데 또 하나 오늘 국정기획위원장을 논란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다라고 또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국정기획위가 지금 인수위 대행 아니겠습니까? 인수위 개념을 대신하는 건데 인수위도 엄연히 인수위법에 따라서 인선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인수위에서 만든 국정과제가 5년 내내 모든 관료들의 지침, 소위 정권의 바이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권의 모든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을 자원봉사자 정도로 치부하면서 도덕성 검증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공적 마인드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시정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해주기 바랍니다. 예, 민생지원금, 국정기획위원회 등 현안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아마 그 이한주 위원장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 저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당연히 이제 중차대한 일을 하는 거는 맞죠. 근데 이게 어떤 특정 장관직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세비를 받고 일을 하는 그런,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좀 그 임기가 길게 보장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국정기획위 자체가 사실은 100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 국정기획위에서 내놓은 그 과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될 시점이 정해져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뭐 장관이라던가 총리라던가 이런 자리에 비해서는 임기가 상당히 짧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어떤 국민들의 뭐 세비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리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이한주 위원장 역시도 이제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성실하게 해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한주 위원장께서도 밝힌 입장을 보면 본인을 향해서 좀 제기되는 여러 가지 검증들에 대해서는 그 잣대가 고위공직자에게는 좀 엄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본인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좀 해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어쨌든 중요한 건 결국 지금 민생지원금을 어떻게 할 거냐, 추경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 국민 지원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복지 정책의 개념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 경제의 좀 선순환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소비 진작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실 이런 정책이 단순히 취약계층에게만 가는 지원금의 형태가 아니라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민생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그 강구해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섞어야 된다라는 말이 결국에 소득 지원 정책의 성격과,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에게 좀 드려야 된다. 거기에 집중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성격과 동시에 소비 진작 정책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정 당국과도 협의를 하고 당과도 최종적으로 좀 조율하는 단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당국과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추경 역시도 처음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모두에게 주는 방안을 고민을 했다가 재정 당국과의 소통을 하면서 이 금액에 좀 차등을 두는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제기해 주신 우려처럼 뭐 기재부를 악마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정부 안에서 원활하게 협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여야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변인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건 인사 검증이 아니라 정부의, 그러니까 여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반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이걸 발목 잡기로 일축하는 것 자체가 좀 제대로 된 해명할 의지조차 없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일단 들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실 공직에 있으면서 받았던 월급 외에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자금의 흐름이 상당히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지적이 되는 건데요.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정치 생활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생활비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이제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자금들을 어떤 경로로 공급을 한 것이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비라는 것이 1년에 세후 1억이 좀 넘는 정도의 액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5억 원이 넘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체를 다 저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심지어 이번에 그 6억 원 가까운 추징금을 납부를 하고도 재산의 7억이 증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15억 이상의 이 소득이 발생을 해야만 이 가능한 자금의 흐름인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충당을 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석연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좀 부적절한 채권 채무 관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김민석 후보자는 돈을 빌렸다라고 재산 신고를 했지만 채권자들이 단 한 차례도 빚을 갚으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을 당시에도 이것은 채권 채무 관계라고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빚 독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9천만 원을 1,000만 원씩 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돈을 빌렸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막상 그 차용증의 내용은 모두 다 똑같고 하루 만에 그냥 이름만 주소지만 바꿔서 각 1,000만 원씩을 또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4천만 원을 빌려줬던 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장을 맡기도 하는 등 이것들이 과연 정말 그 돈을 빌려준 것인가 아니면 불법적으로 받은 것인가 혹은 그 불법적으로 받아서 어떤 대가성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다라고 하든지 그런 거래가 있었던 것인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엄밀한 검증을 거쳐야겠죠. 또한 후보자 본인이 SNS를 통해서 하는 해명들 역시 엉뚱하게 검사를 악마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헌금으로 충당을 했다라고 하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 야당도 야당이지만 국민들께서 굉장히 좀 석연치 않게 생각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금 의혹이 많으니까 이거 청문회 이틀로는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물론 이제 그 국회 특위에서 어떤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협의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봐야겠는데요. 사실 뭐 청문회에 필요한 시간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야 의원들 간의 공감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추진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을 보면 물론 이제 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날카롭게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근거 없이 좀 지르는 의혹 제기가 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의 교육비는 어디서 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치 그것이 어떤 불법 정치 자금을 통해서 혹은 어떤 부정한 돈의 출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여러 면에서 공세를 했지만, 사실 후보자께서 소상히 하나하나 해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전 처가 아이의 양육에 관해서는 전담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밝히시기도 하셨고, 그 외에도 아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사실 종국에는 그 스펙을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입장을 내기도 하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뭐 언론들의 취재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해명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저는 결국에는 이 사적 채무 관계에 대해서 많이 좀 질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께서는 야인 생활이 꽤 기셨던 정치인이고, 그때 여러 가지 추징금이라던가 세금이라던가 납부해야 될 돈의 금액이 상당히 많았던 상황인데,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당시에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만큼 사정이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채무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 일종의 뭐 스폰서 관계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려거든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차용증을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변제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는데 아니 세상에 어느 불법 정치자금을 차용증을 쓰고 받습니까? 그리고 어느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 이자까지 쳐서 다시 변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초기부터 낙마를 목적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흔드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 흔들기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청문회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루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을까. 물론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고 공세를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후보자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미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청문회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한 내에 충분히 충실하게 소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짧게만 예. 좀 반론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 자금의 출처를 나름대로 기록을 해야 되고 자금의 흐름을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자산 형성 과정까지 검증의 대상이기 때문에 차용증의 형태로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자나 빚 독촉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심지어 단연간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 실제로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대법원에서까지 추징금을 내라고 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지금 문제점이 후보자 신분입니다. 아직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회의를 주재를 하고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관련된 지침을 이 내각 관료들에게 내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벌써부터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대야소 권력을 이용해서 무조건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엄연히 삼권 분립은 행정부와 입법부 역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후보자 신분이고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행정부 내각의 강료들에게 지시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어떤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민주당 내에서 좀 자중 요청을 하고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불법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만들었던 그 사적인 채무 관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차용증을 쓰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독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이유는 어떤 공적 채무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 변제라든지 추징금과 관련해서 먼저 갚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호 간에 양해가 됐기 때문에 어떤 독촉이라던가 어떤 회피라던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상호 간에 차용증을 썼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총리 후보자의 신분에서는 사적 채무를 지금 다 탕감한 상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정황들이 많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현재 지금 공석인 법사위와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19일에 본회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앞서 야당이 원구성과 관련해서 재협상 해야 된다 계속해서 요구했는데 일축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죠. 심지어는 그 우원식 국회의장도 과거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만든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좀 민주당의 독주에 협조하는 듯한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법사위원장이 왜 국민의힘에 필요한가라고 말씀드리면 사실상 여대 야소 190석의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이런 입법 폭주를 제지할 수단이 저희 국민의힘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법사위원장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 여러 가지 법률안들을 사전에 검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에 의한 폭주를 제동을 걸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치로 하는 삼권 분립의 취지에 정확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관례상이긴 했지만 당연하게도 사실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몫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예산과 이런 법률안에 대한 사전 검수까지 전부 다 독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먼저 양보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모든 결과를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조금이나마 야당과 협의를 하고 야당과 좀 책임을 분산시켜야 이게 합리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좀 먼저 양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불침의 항공모함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무슨 정권에 사실상 시중을 들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적절한 태도냐.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을 하는 순간까지 이 빨간색, 파란색이 섞여 있는 그런 넥타이를 또 차고 통합의 의지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그런 통합의 의지가 있는 건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독단적인 결정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모든 국정에서의 패착은 민주당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물론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가 협치 의지를 보이면서 정례 회동 등을 제안하긴 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서 협치가 되겠냐 일각에서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내어달라라고 하는 그 의도는 종국에는 말로는 어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점이지만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에 정말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분만 봐도 TK 출신의 의원이시고 과거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남동으로 향하셨던 분이고요. 그 외에도 본인의 지역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를 여섰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압도적인 다수의 표를 받아서 결선도 없이 원내대표에 한 번에 선출이 됐는데 이 상황만 봐도 과연 국민의힘이 쇄신과 변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외에도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청문회가 시작도 전에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시는 어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사실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들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김명기 신임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이 2년 단위로 원래 이제 상임위가 교체가 되는데 지금 공석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법사위원장을 내어주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그러니까 당선된 첫날
첫날부터 여야 원내대표의 정례회동을, 그것도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정례회동을 제안하기도 한 바가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야가 함께 대선 과정에서 추진했던 공약 중에 공통공약부터 먼저 추진하는 그런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야당 측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식적인 제안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신임 원내대표께서 특정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싸우시기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정례회동이라든지 아니면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이런 부분들에 화답해 주신다면 실질적인 국회 내의 협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내대표의 TK 3선의 송원석 의원이 어제 선출됐습니다. 당선 소감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또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입니다.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특정 계파나 정파에 편향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는 가급적이면 2차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선출 결과에 대한 평을 먼저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출 결과 일단은 결선 없이 바로 과반 득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의 총기가 모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과 당내 특정 계파에서는 처음에는 친윤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계파색이 옅은 송원석 후보자가 출마를 하니까 이번에는 TK 기득권 출신이다. 그렇게 또 비판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뭔가 이제 주류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저는 그런 여론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3명의 후보자가 모두 훌륭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이 정책과 건강한 야당 역할, 협치를 강조를 했던 것이 송원석 후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당선인이죠.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 원내 지도부가 누가 됐건 간에 중책을 맡으면서 특히 정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 제안들을 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또한 지금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입법 폭거들 그리고 이제 잘못된 경제 정책들을 지적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의원들이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벌써부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지금 뭐 25만 원씩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지원금을 살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른다라고 원인을 지목을 하면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추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마르다고 바닷물 퍼마시는 격의 그런 진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실한 전문가, 경제통을 앞세워서 균형을 맞추고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강조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궁금한 것은 당장 이 개혁안,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이 개혁안에 대한 추진 여부, 또 나아가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인데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협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요청하셨던 것처럼 임기가 연장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지난번에 열렸어야 될 의총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40분 전에 기습적으로 취소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원래 그날 그 자리에서 차기 지도부에 대한 논의라던가 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되고 결론이 지어졌어야 되는데 그때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이 친윤 주류 의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협조할 생각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새롭게 임명된 원내대표가 키를 잡고 당의 어떤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는 저는 일종의 승부수로 당원 투표를 좀 제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께서 명확하게 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논의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의 진척이 좀 요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인터뷰를 살펴보면요. 뭐 개혁안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 거취에 대해서도 만약에 임기를 가져가야 되는 거면은 전국위원회 의장과 상의를 하겠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선을 그은 건 아닌데 지금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개혁과 쇄신은 당연히 하는 것이죠. 예. 송문석 의원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는 구우 친윤이죠. 그렇게 좀 지목을 받는 모든 분들도 다 당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의 변을 통해서 비상계엄은 불법적이었고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이 이제 새로운 쇄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총이 취소된 것은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내부 비공개 의총의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갈등으로 비치는 잘못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또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요구안 같은 것들도 이미 수차례 의총에서 논의가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당시 어떤 검찰 해체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비상시국에서 이제 좀 당내 갈등을 노출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지 어떤 문제 인식이나 방향성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또 신임 송원석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또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런 여러 가지 안들 혁신이나 여러 기구들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체제의 이 변화의 의지나 결과물은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장외 인사들도 지금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내 좀 집단 지도 체제로 중의를 모으는 과정들을 잘 지켜봐 주시기를 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